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국을 점점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고 한국인들에게 뭔가 베풀어도 돌아올 게 없다는 식의 말도 서슴없이 하죠. 하지만 정작 한국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대로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한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무척 불안해하고 있죠. 한때 한국인을 작은 나라 사람이라 부르며 자신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을 만만하게 봤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한국인들이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자 남은 건 썰렁한 뒷모습뿐이었죠. 그제야 그는 자신의 오만한 태도를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이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참된 가르침을 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중국 광저우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샤오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몇 년 동안은 스스로를 너무 믿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얕봤죠. 한국 고객들이 제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저는 그다지 정성 들여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도 대충대충이었고 문제 생겨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죠. 속으로는 작은 나라 사람들이 무슨 큰 영향이나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국이 규모가 작으니까 거기 사람들에게 잘해봤자 결국 제게 돌아올 것도 별로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차이, 그 격차를 이제서야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이미 많은 고객들이 떠났고 돌이킬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 태도를 바꾸고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언젠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10년 전 저는 광저우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그저 간신히 생활비를 벌며 겨우겨우 버티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한국인들의 주문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 구매 대행이라는 새로운 부업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타오바오에서 제품을 구매해 가기 시작한 거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등록해둔 상품들이 한국에서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급등하면서 저도 제 삶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돌이켜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이런 건 대기업이나 큰 무역업체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저 같은 사람이 한국 시장과 연결될 거란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실제로 해낸 겁니다. 심지어 한 시절엔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 공로에 대한 감사패까지 받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뜻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과의 무역에서 항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전자제품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제품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역 수지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아주 작지만 제가 한국으로 제품을 되팔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받은 겁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자부심,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묘한 성취감이 마음속 깊이 차올랐습니다. 그때가 제 사업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고객들의 주문은 끊이지 않았고 그만큼 매출도 눈에 띄게 늘어났죠. 운영이 안정되면서는 어떤 한국인 사업자들이 저에게 대량 구매를 전제로 단가 조정을 요청해 오기도 했어요. 솔직히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결국 작은 나라니까 굳이 장기 거래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 지금처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챙기는 게 이득이다. 그런 인식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사장님들도 대부분 비슷한 태도를 보였죠. 어차피 한국은 땅도 좁고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나 제품도 한정적인데 결국엔 우리 중국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어. 당시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중국에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당시 우리들 사이의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국 거래처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대량 판매를 하기도 했고 덕분에 간신히 끼니만 때우던 시절을 벗어나 당당히 제 이름으로 자동차도 한 대 장만하게 됐어요. 그땐 정말 이제 나도 뭔가 해냈다 는 생각이 들었죠. 일도 잘 풀리고 매출도 오르고 매일같이 웃으면서 사무실 문을 열던 기억이 아직도 선해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다릅니다. 중국 경기가 바닥을 친 건 둘째치고 이젠 그 바닥마저도 뚫고 끝도 없이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예전엔 매일 얼굴 마주치던 같은 건물의 사장님들도 하나둘씩 짐 싸서 나가고 이젠 저 혼자 텅 빈 복도에 앉아있는 날도 많아요. 사실 최근에야 한국 경제도 지금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예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우리처럼 망하진 않겠지 그렇게 웃어넘기기엔 지금의 저도 남을 비웃을 입장은 전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황당한 건요. 요즘 중국에서 적은 급여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건 단지 경기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힘들다잖아. 한국도 마찬가지래.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서로 위로는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되기나 할까요? 해결책은커녕 그저 체념에 가까운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심지어 요즘은 한국에선 너무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는 소문이 중국에서 그럴듯한 뉴스처럼 떠돌고 있다니까요. 듣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은 한국보다 한참 아래인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잠깐 고속 성장을 했다고 모든 걸 이긴 줄 알았던 거죠. 중국이 그동안 연간 7% 이상 성장해 왔다고요? 맞아요. 그건 우리가 쫓아가야 할 위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도 연간 3%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중국 언론들은 정말 편협하기 짝이 없었어요.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한국은 오래전에 뛰어넘었고 이제는 미국만 남았다. 그 말만 듣고 있으면 진짜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소상인들한테는 지금 원자재 미리 사둬야 한다. 곧 오를 테니까. 지금 물건 재고 쌓아놔야 한다. 가격 폭등할 거다. 그런 말이 마치 절대적인 조언처럼 들렸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안 사두면 내년엔 평생 후회할 거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결국 넘어가 버렸어요. 조금이라도 쌀 때 물건 사두자고 창고에 박스가 가득 차도록 쌓아뒀고 한 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올인해서 당첨권을 사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했죠. 결국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많던 물건들은 악성 재고가 돼버렸어요. 창고에 먼지만 쌓이고 팔리지도 않는 상품들 보면서 한숨만 나왔죠. 그리고 신도시 아파트요? 입주도 안 했는데 이미 가격이 절반 가까이 곤두박질 쳐 있어요. 이게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가격이 절반쯤 되니까 뒤늦게 조금씩 거래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더 안 떨어졌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내 자신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더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말이죠. 한국인 고객들한테 더 잘했어야 했어요. 그분들한테 가격도 맞춰주고 응대도 적극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았던 다른 사장님들은 지금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의경기 불황이고 뭐고 한국 손님들 꾸준하게 찾아오니까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결국 떵떵거리던 중국 경제는 어디 갔냐고요? 다 사라졌어요. 지금 남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한국 손님들 상대하며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중국 경제는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큼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24년 중국은 내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졌고요. 저희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그 여파를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체감했어요. 가게의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의 지갑은 굳게 닫혀버렸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바닥을 쳤죠.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판매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쓴다. 그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으로, 통장으로, 재고로 느껴지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파는 단지 소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의 한 축이던 부동산도 이제는 기회의 상징이 아니라 위기의 시작점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한때는 꿈의 신도시라 불리던 아파트들, 저도 투자했거든요. 기회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입주도 하기 전에 가격이 절반으로 폭락해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건 감당하기 벅찰 만큼 커진 손실뿐이었죠. 악성 재고로 가득 찬 창고, 절반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 시세. 그 두 가지를 매일 마주하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나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분명해지더군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반면에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수도, 수출도, 부동산도, 소비 심리도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에서도 한국은 어느 하나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솔직히 한국을 작게 봤어요. 인구도 적고 시장도 작다면서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늘 부가적인 시장에 불과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중요한 시장을 소홀히 대했고 기회를 줬던 고객들의 신뢰를 잃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한국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으로만 잘해주는 척했던 제 행동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반면에 한국 소비자들과 신뢰를 쌓고 제품 품질을 꾸준히 유지해온 판매자들은 지금도 중국 경기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정말 글로벌 경제가 흔들릴수록 안정적이고 구매력이 있는 시장을 소홀히 여기는 건 치명적인 실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땐 왜 그렇게 우쭐했을까요? 한국 시장을 작다고 여겼고 가볍게 보고 제 마음대로 판단했죠. 그리고 지금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같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을 존중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의미가 없다는 걸요. 심지어 요즘엔 그냥 나도 한국으로 건너가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사실 제가 광저우에 자리를 잡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 주변 친구 몇몇은 한국으로 돈 벌러 간다며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사장이라는 자리에 꽤 자부심이 있었어요. 남 밑에서 일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제가 보기엔 한국으로 떠나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얼마나 벌겠다고 소국 한국까지 가? 거기서 번 돈 결국 생활비로 다 쓰는 거 아냐? 중국으로 보내봤자 얼마나 남겠어. 그런 말로 친구들을 은근히 비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친구들이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결과 제가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더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어디 큰 회사의 사장이 됐다거나 그런 대단한 타이틀을 가졌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가끔 한국에서 지내던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면 다 같이 모여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도 묻곤 하죠. 그런 자리가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럽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오랜 시간 고도 성장을 이어온 나라였고 저 역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커다란 성장의 물결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그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자부심으로 느껴왔습니다. 중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었거든요. 어디서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진심으로 와닿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주위를 둘러보면 파산한 지인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텅 빈 가게들과 멈춰선 공사장들, 그런 현실 앞에서 예전의 그 자부심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나는 괜찮겠지 싶었던 생각도 이제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요. 한때는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곳이 여전히 기회의 땅일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반면 한국으로 떠나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언어도 문화도 낯선 곳에서 묵묵히 적응하며 스스로 길을 개척해가는 그 모습이 이제는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회의 땅이란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성장률이 높고 돈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기회의 땅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회의 땅은 개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운이나 국가 경제 흐름 같은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성실함과 능력만으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중국에서 이룬 성장도 사실은 제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제 물건을 사준 사람들 덕분이었고 그 시기 갑자기 유행처럼 번진 구매 대행 부업 바람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엔 또 유독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성향 덕분에 중국산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구매 대행이라는 새로운 소비 방식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저는 그저 그 흐름에 올라탔을 뿐이었어요. 말 그대로 운이 좋았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마치 제가 남들보다 눈이 빠르고 감각이 뛰어나서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대단한 사업가였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연히 생겨난 트렌드 덕에 잠시 빛을 본 것뿐이었어요. 한때는 그게 제 능력인 줄 알았어요. 사업 감각이 좋았고 흐름을 잘 읽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저 운 좋게 맞아떨어진 환경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 대행 붐이 불고 그 흐름이 한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기에 저는 그저 그 물결에 올라탔을 뿐이었어요. 진짜 실력은 거친 흐름이 지나간 뒤에도 자기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는 거였죠. 그렇게 지금 중국 경제가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현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기회는 한국에 더 많았구나. 한국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구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더라고요. 누구든 노력하면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구조, 바로 그런 나라가 진짜 기회의 땅이 아닐까요? 중국에서 성급하게 올린 불안정한 탑보다 한국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린 기반이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업가들이 하나 둘씩 말하더라고요. 진짜 영향력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을 흡수하며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나라들이 갖는다고요. 중국 안에서도 미국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어요. 그 사실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처음엔 많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을 건드리면 미국도 무사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도 줄줄이 나왔고요. 그런데 막상 체감되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쪽은 중국이었어요. 경제 전반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저 같은 자영업자들도 그 여파를 온몸으로 느꼈죠. 그래서 한국이 혹시라도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까봐 중국 정부나 언론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서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미국의 영향력은 놀랍게도 중국 안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중국 언론들이 이렇게 말했죠. 미국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를 건드리면 미국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우린 괜찮아. 미국도 힘들 거야. 하지만 실제로 겪어본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는 몰라도 중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 살아보면 누구나 체감할 수 있거든요.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지고 내수시장은 식어가고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에요. 그동안 애써 숨겨왔던 문제들이 이젠 도저히 가릴 수 없을 만큼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철저히 조여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이건 그냥 거래 제한 정도가 아니라 중국 기술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거든요. 얼마 전 화웨이에 근무 중인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회사 상황 정말 말이 아니야. 정말 힘들어졌어. 그 친구는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예전에 어떻게든 한국 기술을 빼내서 오지 반도체 칩을 만들어낸 적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버티는 게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싶어. 솔직히 불안해. 말끝을 흐리는 그 목소리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어요. 기술 스파이에 의존해서 회사를 유지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씁쓸하면서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중국에 오면 마치 배우처럼 대우받으면서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 기술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거의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단순히 기술 수준 때문은 아니에요. 한국 기술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실력과 신뢰를 인정받는 존재지만 중국 기술자들은 그 기술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고 윤리적인 경영이 가능한 시스템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자신의 기술력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존중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그와 반대로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요즘 따라 더 뚜렷하게 느껴져요. 기술적인 격차뿐 아니라 신뢰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다는 걸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예전엔 의심 없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조금씩 인정하고 있는 걸 보며 이제는 정말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는 매일같이 중국 굴기를 성공시키겠다고 외치면서 온갖 자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저 같은 평범한 소시민에게는 그 관심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경제를 살리겠다며 내놓는 정책들은 결국 악성 재고를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수단이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던 저 같은 사람들마저 신도시 투자라는 미명 아래 아파트를 반강제적으로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서 피 같은 돈을 끌어내려는 착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시죠? 대부분은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혹은 중국 굴기라는 대의명분 아래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우리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팔리지도 않는 재고와 실패한 투자 속에서 하나둘씩 무너져가는 현실뿐이에요. 그런데도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인 희생처럼 포장합니다. 중국 굴기가 완성되면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재분배될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재분배가 가능하긴 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보기 좋게 만든 슬로건, 마치 미래를 약속하는 듯한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무엇보다 지금의 중국이 과연 진짜 굴기를 이뤄낼 수 있긴 한 건지 그것조차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어요. 바로 옆 나라 한국만 봐도 느껴집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중국은 분명히 뒤처지고 있어요. 한국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과 끊임없는 기술 혁신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적인 힘까지 갖추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혼란과 불안정, 외부적으로는 신뢰 부족이라는 문제에 끊임없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이 정말로 굴기를 이루고 싶다면 거창한 명분과 구호보다도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계획은 결국 허울뿐인 꿈, 현실과는 동떨어진 구호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